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 강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 그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강의 내용은요,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의 빠른 치료를 갖다가 테마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식도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 미란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이 미란성 병변의 치유, 그다음에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 그 치료 목적이 되어 있고요. 뭐 치료 재료는 뭐 PPI와 그다음에 그 하이도스의 그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약제는 뭐 발암 물질 논란과 해서 많이 이제 힘들어졌고요. 식도염 치료는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는요 오래 쓰지 않아도 톨러런스가 생기고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PPI를 갖다 많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식도염 치료 중에 과연 어떤 약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보게 되면 비미란성 식도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히스타민 수용체보다는 PPI 치료를 권고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애시드 서프레션 액티비티가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보다는 PPI가 8배에서 10배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보다는 이 PPI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PPI라는 거는 이제 프로드럭이에요. 액티브 드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 PPI 자체의 인스테빌리티 들어가면 위산에 많이 파괴되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PPI의 그 이런 그 치료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이제 고안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듀얼 릴리즈 폼도 있고 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복합제입니다. 이 PPI하고 제산제를 갖다 복합해서 만든 건데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라베프라졸과 중탄산 나트륨과 그 복합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탄산 나트륨은 들어가면 위산을 갖다 빠르게 중화를 하죠. 그래서 중화를 하게 되면 이 PPI가 위산에서 이 불활성화되는 걸 갖다 좀 어느 정도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이 라베프라졸이 그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로 이제 거기서 그 프로드럭에서 드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보면 복합제에 대한 그 PPI가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뭐 이 PPI하고 복합제가 개발된다고 해서 다 식약처 허가를 받는 건 아니고요. 이 PPI보다 이 복합제가 훨씬 더 빠른 그 온셋 오브 액션이 있는지를 식약처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약제들은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 온셋 오브 액션이 빠르다고 인정받은 것들만 지금 식약처에서 판매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베미니는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약제가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게 보면 먹는 약의 수능대를 높이려고 그러면 약이 작아야 돼요. 뭐 당뇨약 같은 경우는 되게 뭐 많지 않습니까? 뭐 메플루민이라든지 요새 뭐 자누메트라든지 보게 되면 거의 약이 굉장히 커요. 이거 잘라서 먹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 먹기 어려운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라베미니는 굉장히 작아요. 보게 되면 엄지 새끼 손가락보다 더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복용하기 상당히 편하고요. 뭐 적응증은 기존에 뭐 위궤양, 식도염, 뭐 유지요법에 다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식수와 무관하게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 이렇게 약제를 갖다 이제 처방을 내게 되면 저는 처방을 내고 한 2주 있다가 환자분 내원을 하라고 돼 있는데 먹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약을 잘 먹었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PPI가 되게 아침 식전에 먹는 약인데 자기는 아침은 안 먹겠는데 하나도 안 먹었대. 안 좋아지죠. 근데 환자의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약제를 복용하는 데서 저도 그렇고요. 보게 되면 식사 시간 30분 전에 먹으라 그러는데 식사 시간 30분 전은 사실 뭐 저도 지키기가 어렵죠. 그리고 집사람이 밥을 안 해주면 뭐 1시간 전에 먹는 거지 30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와 무관하게 먹는 게 제가 보면 약제 투약하는데 수능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발매된 그 라베미니정의 복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식사 30분에 복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 보면 식사와 관계없이 뭐 잊어버리면 그냥 뭐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까먹었다. 그러면 다시 복용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점입니다. 이게 보면 식전 식후로 구분이 돼 있으면요. 물론 우리가 식전에 먹는 약도 식후에 먹는다 그래서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효과가 한 15 내지 30%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식사와 관계없이 어느 일정한 약효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약 수능도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이제 속방출형 PPA라 그래서 이 라베프라졸은 이게 이 중탄산 나트륨이 있거든요. 이 중탄산 나트륨이 들어오면 복용 즉시에 위산을 중화하기 때문에 이 PPI가 위산 내에서 이제 그 인스테빌리티 깨지지 않고 소장 상부로 바로 들어가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 약효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제가 굉장히 요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라베프라졸은 기존에 나온 PPI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오메프라졸도 있고, 뭐 판토프라졸도 있고, 뭐 에스메프라졸도 있고, 란스프라졸도 있고 다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에 따른 유전체에 영향이 없어요. 뭐 선생님들이 과거에 많이 얘기 들으셨지만 CYP2C19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요. 과거에 그 오메프라졸을 투여한 경우에는 이런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시브 메타볼라이저의 경우는 약효가 pH가 3 정도밖에 안 되죠. 라베프라졸은 이 개인에 있는 CYP2C19의 그 유전자 관계 없이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이런 뭐 고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약물 작용으로부터 안전하다. 과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요새는 뭐 아스피린, 와파린, 뭐 클로피도그렐 이런 그 심혈관계 약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어요. 특히 요새 뭐 스텐트 박은 분들도 많고 뇌졸중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클로피도그렐 굉장히 많이 그 처방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약제들하고 상호관계가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베프라졸 자체는 이 클로피도그렐의 이런 약제들하고 관계가 없고요. 사실은 왜 이 약효가 떨어지게 되냐면 이 PPI는 상관이 없어요. PPI는 상관이 없는데 클로피도그렐 그 약제가 이 PPI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그 기존의 이 혈소판 응집력을 갖다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기존의 그 항혈소판 제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뭐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이 다시 올 수 있는 위험성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이런 그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심혈관계 질환을 주로 이제 치료하시는 뭐 순환기내과 선생님이라든지 신경과 선생님들은 상호작용이 없는 이런 PPI를 갖다 우선적으로 아마 선호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탄산 나트륨은 그 변비나 설사 같은 이게 부작용도 없고 킬레이팅 결합으로 인한 약물 상호작용이 적은 제산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이 라베미닌은 굉장히 안전하게 투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복합제 중에 하나가 이제 중탄산 나트륨이 이제 그 수축 혈압을 갖다 상승시키는 보고도 나와 있는데 이 라베듀오의 중탄산 나트륨은 수축 혈압을 상승시키지 않기 때문에 뭐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에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야간 속쓰림이거든요. 야간 속쓰림은 자다가 일어나면 수면 능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쾌하죠. 이게 삶의 질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기존의 PPI를 투여하게 되면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pH 4 이상을 유지를 해요. 하지만 그 시간 이상 지나면 야간에 이 pH 4 이하로 떨어지는 게 1시간 이상씩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상이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야간 3분비로 일어나는 증상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방어 기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넘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는 식도에 연동작용을 해서 넘어온 그 위산을 갖다 바로 위로 다시 배출을 시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침 분비를 증가시켜서 이 침 분비가 증가된 침이 내려가서 점막에 묻어있는 나머지 산을 갖다 중화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때는 이런 방어 기전이 없어져요. 식도의 연동 운동도 없어지고 침 분비도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그 위산이 식도에 역류가 돼서 넘어오면 이게 방어 기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통증을 갖다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면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치료에서 야간 산분비 억제 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야간 위산 분비 증상에 대한 치료 전략으로는 보게 되면 뭐 자기 전에 뭐 3시간 전에 음식 금지, 그러니까 일찍 저녁 식사를 하세요. 아니면 베개를 높이고 우측 Y 자세를 피한다고 돼 있으니까 좌측 Y를 해야죠. 왼쪽으로 누르면 이 하부식도 혈액근 함량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르는 걸 갖다 추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 식사 전에 PPI를 복용하거나 취침 전에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주는데 뭐 야간 위산 분비 관련 치료는 제가 보는 PPI를 갖다 아침 저녁 뭐 2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그 PPI를 주고 취침 전에 그 PPI를 갖다 투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환자들이 뭐 야간에 속 불편한 증상들, 아침에 일어나서 불편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제산제하고 같이 주는데 미니라베 같은 경우는 이 중탄산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산제를 따로 복용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강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베프라졸을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아까 라베프라졸 10ml 갖다 2번 준 거하고요. 20ml 준 거하고 보는데 사실은 라베프라졸을 2번 주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라베프라졸 2번을 주게 되면 한 번 투여했을 때, 낮, 데이타임에 유지가 됐지만, 저녁 식사 전에 또 복용하게 되면, 저녁에도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2번 나눠 먹으면 더 효과가 있고요. 뭐 20ml 같은 경우도 뭐,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나이트 타임에는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2번 나눠주는 게 이 야간 속쓰림의 그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새 아스피린하고 엔세이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많이 써요. 대개 보면 제가 보면 60세 이상은 대개 한 반 이상이 이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스피린이나 엔세이드는 궤양을 갖다가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 아스피린하고 엔세이드에 대한 궤양 예방 효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아스피린을 갖다가 1년 내내 우리가 이제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투여하더라도 1년에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험군들, 65세 이상이라든지 혈전제를 갖다 같이 복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엔세이드를 같이 복용하거나 호르몬제, 과거에 소화성 궤양 병력이 있던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유지요법을 같이 써줘야 돼요. 근데 요새는 이게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심사평가원에 고시 때문에 이제 진료를 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심평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사법의학입니다. 이게 보면 이 아스피린을 갖다 계속 이제 예를 들어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증 내 플라빅스라든지 아스피린을 갖다 계속 복용을 했는데 궤양출혈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왔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은 이게 이 약 때문에 궤양이 생겼고 이거 원래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요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소송이 아니고 이제 의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새는 법원에 가면 판사님들이 그래요. 이건 쓰게 돼 있는데 안 쓰셨네. 그 의사가 과실이라고 판단해서 물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스피린이라든지 엔세이드를 갖다 투약할 때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서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라베미니정을 갖다 쓰게 되면 선생님들이 보면 그런 이제 불안감도 없어지고 아스피린에 의한 궤양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토끼를 갖다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도 필요한 고위험 환자, 아까 말씀드렸죠. 65세 이상이라든지 고용량의 엔세이드를 쓰는 사람, 과거에 소화성 궤양이 있는 사람이나 스테로이드를 같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소화성 궤양 예방 억제를 위해서 컨벤셔널 엔세이드에 PPI를 갖다 복합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미소프로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서요. 복통이 있는 사람들이 한 30% 이상 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이 PPI를 갖다가 올해 유지요법으로 같이 동반해서 투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식도염 중에 환자들 중에 가장 이제 하는 게 이제 인후두 역류인데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이게 참 처음에 많이 치료하셨어요. 저희가 이 PPI 투여할 때 막 삭감하고 그럴 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이 인후두 역류 질환 이런 역류 증상 지표를 갖다가 9가지를 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도 PPI를 갖다 하루 한 번 써도 삭감을 하니 많이 그럴 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2번씩 썼어요. BI로 해서 썼는데 갑자기 PPI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한테 처방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심평원이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소화기 내과 약인데 이걸 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쓰나 못 보니까 이 인후부 역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갖다 하고 계신 거였죠.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소화기학회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인후부 식도염이 의상되는, 이비인후과적인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치료할 때는 PPI를 갖다 두 번씩 써서 8 내지 12주를 투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달에서 3개월이죠. 그래서 이런 인후두 역류 질환의 치료를 보게 되면 이제 라베프라졸 20ml를 갖다가 PID를 해서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갖다가 홍콩에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후두 역류 질환 환자 82명을 대상으로 해서 라베프라졸 20mg을 2번 투여한 분이 42명, 플라세보 40명을 해서 12주 동안 약물요법을 복용했습니다. 기준은 이 역류 증상 지수가 45점 만점에 13점 이상 시에 인후두 역류 질환으로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라베프라졸 20mg을 2번 투여한 것과 플라세보군의 역류 증상 지수가 14.4하고 12.5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12주를 봤더니 라베프라졸 2번 썼더니
이 인후두 역류 지수가 마이너스 2.82 정도로 감소했다는 거죠. 플라세보는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라베프라졸 20mg를 하루에 2번 투여를 12주 정도 하게 되면 이 인후두 역류 질환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이 있다고 아마 나온 첫 번째 논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치료 전략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봤는데 12주 동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 속쓰림이나 가슴 통증, 역류 증상은 확실히 우월하게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침, 뭐 심한 기침 이게 사실은 이제 또 특히 이제 밤에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나이트 리플럭스 때문에 기침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알러직 브론카이티스 때문에 하는 건지 이게 참 감별하기 어려운데 저와 같이 한 4주 동안 BID로 투여해보면 이 심한 기침도 좋아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나이트타임 역류 때문에 이런 기침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고요. 물론 또 호흡곤란, 뭐 사례 같은 것도 많이 호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후두 역류 질환도 마찬가지고 뭐 위식도 역류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약제를 투여한 다음에 얼마나 재발을 갖다 하는지를 갖다 봤거든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 그 약제를 중단하게 되면 인후두 역류 질환 환자도 증상 재발이 많이 되고요. 복용을 계속하게 되면 증상 재발이 많이 이제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인후두 역류 질환뿐 아니라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후두 역류 질환을 개선하기 위한 그 위산 분비 억제제의 조건은 일단은 뭐 라베프라졸 20mg을 갖다 BID로 해서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12주 이상 지속적인 지속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라베미니로 해서 용량을 낮춰서 뭐 계속적으로 유지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뭐 치료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라베미니는 라베프라졸 10mg에 중탄산 나트륨 400mg고요. 라베듀오는 라베프라졸 20mg에 중탄산 나트륨 800mg입니다. 이게 800mg는 적은 양은 아니지래요. 이게 중탄산 환자들이 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적어도 12주 동안은 라베듀오로 먼저 투약하시고요. 그 이후에 유지요법은 라베미니로 바꿔서 치료하는 것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장기 유지요법인데요. 아까도 인후두 역류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 식도염이 있는 환자는 6개월 후에 90%가 재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들이 식도염으로 이제 치료했을 때도 제가 4주만 투약했을 때도 2주 먹고 좋아지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올 때 되면 다시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재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도 보게 되면 6개월 후에는 거의 90%가 재발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식도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하는데 이 유지요법에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continuous treatment, 지속적으로 약제를 갖다 복용하는 경우와 필요시 복용. 우리나라 환자들이 참 잘하는 거예요. on demand.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마다 먹는 건데요. 이 하프도스를 갖고 컨티뉴어스 지속적으로 약을 투여한 분이 151명, 그다음에 on demand로 한 것이 153명으로 해서 24주 동안 이제 간격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 개선도를 보게 되면요. 뭐 8주, 16주는 확실히 필요시 복용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다음에 24주까지는 지속적인 유지나 필요시 복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16주까지는 지속적으로 컨티뉴어스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16주 지나서 그 다음에는 온 디맨드로 하는 지속적인 투여는 그게 큰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 16주까지는 지속적인 약제를 갖다 투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약제를 라베미니로 바꾸든가 아니면 계속 해서 온 디맨드로 치료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의 유지요법으로 기간 제한 없이 처방 가능한 것은 뭐 라베프라졸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개발된 약제들 일라프라졸이나 뭐 테고프라잔, 뭐 팩스프로잔 같은 건 아직 유지요법 적용증이 아직 없고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약제들은 다 유지요법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유지요법 받은 용량에도 차이가 있는데 라베프라존은 뭐 10ml, 20ml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6주는 20ml를 쓰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8주는 10ml는 용량을 낮춰서 뭐 치료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식도염 환자들이 처음 왔을 때 PPI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과거에 알려진 위험 치료제죠. 레마미트하고 병행 효과를 했는데 역시 PPI와 레마미트의 병행 효과를 보게 되면 기간은 4주입니다. 4주 동안 투약했을 때 단독 투여한 것보다 이 PPI하고 레마미트를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숏텀으로 선생님들이 와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 치료할 때는 이런 PPI와 레마미트를 병행하면 조금 더 증상의 빠른 완화를 갖다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모사프라이드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죠. 그래서 이거는 뭐 모사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위 배출을 갖다가 좀 빨리 해주기 때문에 이 위 배출을 갖다가
빠르기 때문에 환자들이 갖고 있는 소화불량 증상들 이것도 좋아질 수 있고 이 위 배출이 빨라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PPI가 소장으로 빨리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PPI의 그 혈중 내그 농도가 훨씬 더 빨리 높아지기 때문에 이 PPI와 모사프라이드 사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갖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소화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이 PPI와 모사프라이드, 레마민피드를 갖다 병행 투여하게 되면 물론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게 되면 4주나 8주 정도만 하게 되면 병행 투여하게 되면 환자들 증상이 빠르게 좋아지고요. 아까 그 다음에는 유지요법으로 해서 그 라베디오 20ml를 갖다가 16까지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재발 없이 환자들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 PPI하고 모사프라이드 병행을 해서 GERD 증상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이 메타 아나리시스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약제를 투여한 다음에 증상이 좋아지면 이제 그 다음에 약제를 하나씩 끊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PPI 단독으로 유지요법으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새로 나온 약제들, 라베민이라든지 라베디오 같은 이제 중탄산염과의 이제 복합제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임상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더불어 가스틴 같은 약제는 처음에 4주 동안은 빨리 투약하게 되면 이 PPI 효과도 올릴 수 있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화불량 같은 증상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같이 처음에는 투약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갖다 저희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용법이 초기부터 라베프라졸 10ml, 중탄산소륨 400ml 하루 2번 바로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이 미니 라베는 10ml이기 때문에 2번 나눠줘도 돼요. 아침 저녁으로 주면 그냥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라베프라졸 미니 라베라 그러죠. 10ml짜리를 갖다 하루 2번 투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강의 내용을 못 들었는데 PPI 단일제와 제산제 복합제의 비교 차이는요. 우리 몸에 PPI 혈중 농도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선생님들은 보게 되면 그냥 PPI하고 제산제하고 섞었는데 똑같지라고 생각하는데 식약처에서 허가를 줄 때는 이게 복합제를 사용했을 때 어떤 특별한 이득이 있냐를 반드시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작용 시간이 빠르다고 하면 우리 약제를 투여하고 난 다음에 혈중 내에 PPI 농도가 올라가는 걸 체크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가 차이가 없으면 허가를 안 줍니다. 실제로 이런 PPI하고 이 제산제 복합제를 개발한 회사 중에 허가 못 받은 데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빠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효과를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PPI 단일제와 복합제의 비교 차이는 이 약제의 작용 시간이 훨씬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은 간헐적으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증상이 있는 날만 1일 투약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2, 3주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게 좋은지요는 아까 유지요법에서 말씀드렸고요. 대개 보면 컨티뉴스 트리트먼트는 16주가 4개월 동안은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환자 계속적으로 복용하거나 온 디맨드. 증상이 있을 때만 한 2, 3일 정도 더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금 이 증상 재발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약제를 다 끊은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일단은 4주 동안 약제를 더 투약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증상을 어느 정도 없애주고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이제 식도염이 있는데 통증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PPI를 갖다가 한 2, 3일만 먹어도 싹 좋아진 사람도 있고 2주 동안 먹어도 이거 잘 안 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단 역류가 돼서 증상이 있는 식도 점막에 위산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4주 동안 다시 투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상이 남아 있으면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아까 미니라베 같은 거로 약제를 낮춰서 컨티뉴어스로 한 달 정도 더 투약한 다음에 이 약제를 갖다 중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에는 이제 합병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셨는데요. PPI는 어느 정도 기간이면 고관절의 골다공증의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 논문 처음 나온 게요. 이 골다공증의 위험을 나타내는 게 PPI를 3주 투여한 환자들의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한테 3주 투약하고 난 다음에 이 칼슘 레벨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골다공증이 온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약제를 갖다 1년 이상 사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단 FDA에서 상당히 고령일 경우에는 조심해서 사용한다고 돼 있지만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이래서 지금 보게 되면 PPR을 갖다 얼마 동안 투여했을 때 골다공증 위험성이 올라갔냐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골다공증 검사를 갖다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